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손석구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앞서 주요 소식에서도 저희가 간단히 전했습니다만 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인데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오늘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왜 이 예. 기업 밸류업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지부터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예. 봤었을 때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이런 데 지금 기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이 주주 빈약하다. 환원 정책. 예. 그 근거 지표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예.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PBR, 뭐 PER이라든지 아니면 ROE 같은 예. 이런 자본 효율성에 관한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표들은 결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나 자산을 가지고 예. 얼마나 경영 활동을 해서 주가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요국들과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네. 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PBR, ROE 이런 지표들이 전부 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증시와 비슷한 체력이 좀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뭐 대만이라든지 예. 홍콩, 중국 이런 국가, 신흥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밸류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주 환원율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만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그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주주 환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증시 저평가는 증시를 둘러싼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대한 어떤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그 주요 원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좀 빈약하다 이런 데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사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이게. 네.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지정학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금 말씀하신 뭐 주주 환원율도 그렇고 몇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고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법한데 네. 그런 거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그 대책이 과연 있을까? 근데 주주 환원율 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요 정도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진 않고요. 예, 손석구 평론가가 지금 그 눈여겨보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가를 높이라든지 아니면 주주에게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시들을 좀 자율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공시하도록 그렇게 예. 방향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한 기업들한테는 정부가 세제 지원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왔어요. 예. 그 두 번째,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해서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를 추종해서 투자를 해주는 ETF 같은 걸 또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이런 기업들은 소위 투자자들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안도 하나가 그리고 보시기에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대책 정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네. 실현된다면 밸류업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는 겁니까? 1차적인 급선무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대책들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투자 문화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소위 단기성 테마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초전도체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셨다면 대북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시 전반에 잘 자리를 잡게 되면 예. 투자자들도 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기업들도 잘 경영 활동을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지수 자체도 이렇게 변동성에 출렁거리지 않고요. 좀 안정적으로 잘 떠받쳐지는 이런 지수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밸류업 지원 방안을 먼저 시행한 게 뭐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 방안이 좀 효과가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것 네. 같아요. 예. 일본은 예. 1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가 마감 지수를 보니까 39,000선을 돌파를 해서 지금 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일본 주가 지수가 작년에도 25%가 올랐고요. 이미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뭐 소위 우리가 랠리라고 하죠. 랠리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밸류업 그 대책이 좀 작용한 결과라고 네. 볼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10년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10년 전부터 이런 노력을 했어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예. 그래서 그 전반에 또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소위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아져서 지난해부터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본격적인 성과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보니까 밸류업은 자본시장 발전 방안의 첫 단추다 이렇게 했던데 이걸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좀 뒷받침돼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시장의 기대는 절반에 그쳤어요. 왜냐하면 오늘 코리아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가 발표를 했었을 때 예. 어떤 방안들이 나올까 싶어서 주시를 했었는데 관전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됐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일 만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들이 나올까? 또 하나는 강제성이었거든요. 강제성. 네. 기업들이 좀 싫더라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도록 예. 일종의 페널티를 기업들한테 주면 기업들이 좋든 싫든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었을 때 좀 강제성을 띈 정책들이 나오길 바랬던 예.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실망을 오늘, 했다는 거죠 오늘 시장 반응. 오늘 정부 발표는 예.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율성에 기반한 게 과연 잘 될까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제성을 띠게 되면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싫더라도 그 강제성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투자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증시의 어떤 인프라를 체질적으로 바꾸려면은 사실 강제성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예.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게 길게 보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지속성.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이 정책을 일본처럼 정말로 10년 이상 내다보는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죠. 오늘 이른바 개포 줍줍. 예,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이제 풀렸는데 이 접속대 기자가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들썩였다죠? 네, 네. 이게 서울 강남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는 단지예요. 예. 줄여서 디퍼아. 이게 오늘 화제가 됐어요. 이게 뭐 어떻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겁니까? 제가 이게, 네. 그 주변의 지인도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 봤대요. 근데 접속을 못 했답니다. 네, 지금도 아마 접속이 지연되고 있을 네. 겁니다. 이게 무순위 청약이고요. 딱 3가구 청약합니다. 세 가구요? 네, 3가구.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 없거든요. 청약 예. 통장이 있던 없던 상관없고요.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청약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 3가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약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30에서 40%, 뭐 많게는 더 많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됩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세 차익을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최근에 거래됐던 기준으로 보면 예. 가장 큰 평형 단지의 경우 시세 차익이 최대 20억 이상까지도 기대된다. 큰 평형이 40평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3가구밖에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일단 당첨이 되면 우리 예.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또의 당첨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집계된 결과를 보면 예. 알 수 있겠지만 100만 명 이상이 아마 청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련 기사들을 목록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줍줍 투자
주의점도 있다, 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류의 제목이 더 많더라고요. 네. 예. 왜 그런 겁니까? 해당 단지가요. 예. 아직 준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하시려면은 잔금을 치러야 되고 잔금을 치를 때 이제 대출을 보통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첨이 되시면 예. 한 달 뒤까지 10%의 계약금을 내야 되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중도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대출을 못 네, 받는다.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만 해야 돼요. 이게 10%만 해도 금액이 꽤 클 텐데요. 꽤 크죠. 예. 네, 억 단위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자칫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당첨이 됐는데 예. 내가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계약을 포기했다. 이게 또 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실제로 포기하게 되면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이 그런 강남이 페널티. 특히 그런 겁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지역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일부 지역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몰리는 거죠. 이게 경기도나 지방만 가도요. 지금 청약 시장에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쵸, 예.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0.3대 1 이렇게 사실 미분양이 속출되는 단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서울 일부 인기 지역에 국한된 이런 청약 경쟁률이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DSR에 더해서 스트레스 예. DSR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원리금 갚아야 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자기 그 소득 대비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대출 규제가 되겠는데요. 예. 현재 은행권은 40%로 이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더해서 가상금리가 더해집니다. 네. 가상금리까지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 소위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져서 예.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거일 텐데 당연히.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일 때랑 네. 좀 달리 뭔가 좀 향후에 그 금리까지 해서 한다는 거는 뭔가 좀 관리하는 측면 아닐까. 네. 호황기일 때 그 규제하는 거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 DSR이 예. 적용되면 전체 대출 한도가 한 16%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빚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억제할 수 있겠죠. 다만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돈 주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죠. 보통은 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치르기 마련인데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실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시장 측면에서 보면 집을 사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이슈 보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석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